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 수업 자료 올린 내용 중에 영웅 신화의 여성 조력자 문학 속의 그녀들, 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동서양의 신화들이 문학 작품으로 이제 많이 형상화됩니다. 물론 뭐 영화라든지 다른 예술 작품으로도 많이 이제 형성화되고, 특히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그리스 신화가 거의 모든 예술 장르에서 소재로 사용됩니다. 잠깐만요. 자, 수업 찍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우리가 좀 익히 들어본 듯한 그런 작품들 중에서 이제 그 신화상의 소재를 따왔는데, 그 신화상에서 이제 여성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제목에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메데아에서 토지까지. 여러분 메데아는 들어봤습니까? 메데아 혹은 메데이아라고도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 신화에서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아손, 테세우스 이런 영웅 신화에서 보면 보통 악녀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면은 또 동정이 가는 측면도 있고 악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박경리 씨의 토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외국에도 많이 번역되어서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일조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와 한국 신화가 문학적으로 이제 변형되었을 때, 그 신화 속에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전면에는 남자 주인공들이 보통 등장하지만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없었으면 그 남자 주인공이나 영웅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얘가 최근에는 조금 약화되었지만 수년 전에는 이 한때 신화 광풍이 부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신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잠깐만요. 문을 지금 조금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집이. 제가 좀 아빠 수업 찍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집에서 찍다 보니까 좀 주의를 줘도 너뚜이 같은 경우는 제 집에 너뚜이가 위에 누나하고 10살 넘게 차이 나는데, 누나 둘은 고등학생이고 너뚜이가 이제 초등학교들. 너뚜이가 통제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난 수년간, 지금도 사실은 신화의 역할이 아직도 영향이 크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도 느꼈지만 유럽 대학에서 대부분의 교양 과목에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라 해도 사실은 그리스 신화입니다. 로마 신화는 워낙 그리스 신화가 유명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은데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신화상의 이제 신들이나 영웅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개명해서 약간 더 각색을 한 것이지, 실제로는 그리스 신화가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서구권에서는 사실 문명에 있어서 양대축이 되는 게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문화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소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양한 언어적 측면이든, 우리가 신화를 보다 보면 신화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이 지금 영어도 그렇고 다른 유럽의 언어에서 언어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기운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예술 작품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뿌리 깊은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도 단군 신화라든지 또 동양의 다른 국가들의 신화도 있지만, 그리스 신화만큼은 영향력이 조금 비교를 한다면 조금 약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화에 관심이 커지면서 신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신화 전문 학술서나 교양서가 한때 광풍이 불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잘 아는 이제 뭐 책이 많지만은 대표적 서적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2000년도에 나왔죠. 이게 이제 시초였지만 그 이후로 완전 광풍이 불어가지고 물론 한편으로는 문학적으로 너무 소설이나 수필이나 뭐 어떤 편식 우리가 한쪽에 편중되는 그런 측면을 이제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동아시아, 우리 아시아권에서 신화 연구자들도 또 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신화라는 그 어떤 스펙트럼 속에서 이 서양 문학과 이 동양 문학, 특히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 문학을 함께 이제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너무 편중되는 것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양 문학에서 그리스 신화의 원형을 이제 찾는다고 할 때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우리 한국 신화의 원형을 똑같은 이제 동일한 선상에서 한번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방법상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 서로 비교를 할 것인가? 사실 신화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학적으로 이 정말 마르지 않는 항상 그 샘솟는 그런 소재, 어떤 모티프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신화상의 소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문학 같은 경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뭐 이런 거, 일리아스 여기에서도 이제 보면은 신화라는 그 어떤 원천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그리스 신화라는 소재를 그 당시의 상황과 또 그 신화를 집필하는 어떤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충 보완되는 게 신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신화를 막 옛날 이야기 정도로 이해한다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다. 과학이나 학문과는 좀 무관하다. 뭐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다. 이렇게 만약에 인식한다면은 신화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언제부턴가 신화가 좀 아동도서 비슷하게 취급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한 몇 년 전에 보면 만화로도 이제 만화로 읽는 그리스 신화 이제 그렇게 하면 나이 어린 학생들도 많이 보겠죠. 관심을 갖고. 그런데 대학생들조차도 이 만화 그리스 신화 보고 마치 교양 필독서에 대한 의무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그리스 신화는 소설적인 허구 형태를 빌렸지만 우리 인간의 진실성을 전달하고 있는 암시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신화상의 주 내용이 보면은 인간의 성이나 사랑, 또 정치적인 권력 구조, 남녀의 사회적 지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계속 그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주제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관심사인데 이미 신화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외형적 줄거리가 좀 환상적이라 해가지고 신화를 아동용 도서 정도로 생각하면은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신화가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을 우리가 빠뜨리거나 변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신화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뭐 바람둥이처럼 묘사가 되고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그런 폐륜 범죄 이런 게 신화상에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화가 사실은 재미로 읽기 위한 서적이 아니고 이 왜 세계 각국에서 이 그리스 신화를 교양 필독서로 지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사실은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화가 그렇게 광풍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신화가 문학적 허구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신화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결코 우리 아직 현대인들에게도 예외적이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다. 신화가. 그래서 몇 세기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신화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화의 진면목을 모르고 그저 신화 줄거리만 이해한다고 해서 신화를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이해할 때 그런 측면을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화가 보면 저자가 없죠. 특징이. 예? 전달자는 있지만 저자가 없는 경우가 많죠.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여러 세대, 여러 집단을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달하는 사람이나 또 그 전달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각색되고 변형도 되고 이게 바로 신화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가 어떤 한 집단적인 어떤 표상으로서 의미작용하기 때문에 신화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주는 최초의 어떤 시도, 서투르지만 영어로 치면 how죠, how, 어떻게 하는 방법. 그죠? 이 과학의 선조입니다, 사실은. 또 신화가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를 또 설명하려는 시도. 왜, 영어의 why, 왜. 이런 거 보면 이제 신화가 종교와 철학의 어떤 본체입니다. 그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 역사 이전에 생긴 역사가 이제 신화인데, 이런 신화가 대부분이 초기에 구전문학이죠. 문자가 없었을 때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이나 그 민족의 도덕성이나 통치 방식이나 또 그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토대가 되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현대에도 계속되고, 그래서 새로운 신화가 또 생겨나고, 지금 우리가 결국 죽고 우리 후세대가 또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시대의 어떤 신화가 그 후세대한테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게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게 신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문화권사에서도 비슷한 신화가 많죠.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신화가 보면은 동서양 신화가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우리가 서로 다른 이질적 집단이라 해도 결국 우리가 동질의 인간이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 인류 공동체에 대한 감동을 체험하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신화구나. 그래서 우리 인류가 뭔가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동서양의 신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대물림되는 거죠. 이 공동유산이 신화입니다. 우리 인간의 무의식의 일부를 이룬다,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화가 어쨌든 아무리 오래되어도 의미가 있는 이유가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텍스트도 지금 보면 나오지만은 그 신화라는 소재를 그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서 이제 작품으로 이제 형상화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분석 대상으로 삼을 건데, 또 보면은 이제 텍스트 속에서 신화적 패턴이 나옵니다. 그걸 또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되고, 그래서 신화의 어떤 원형적인 이미지를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포착을 하는 건데, 서양 문학에서는 그리스 신화 자체가 작품에 수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동아시아 문학 같은 경우에 그런 예가 좀 드물죠. 신화의 어떤 원형적인 원래의 이미지가 작품의 어떤 밑바탕으로 배경에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서양 신화와 동양 신화의 좀 차이죠.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문학 작품 속에 변형되는 유형을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이런 서양 문학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남성 영웅의 서사를
만들어 온 게 일리아드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 글이 크리스타 볼프라는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구동독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제 여성 작가인데 이 크리스타 볼프가 소설 작품 중에 카산드라라는 작품을 썼어요. 이 작품을 기획할 때 문제의식을 그 신화상의 아리아드네의 시를 소재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웅 신화 속에 여성, 영웅을 도와주는 여성 조력자의 어떤 모습이 문학 작품 속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아리아드네 신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께도 신화를 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아리아드네의 실말 이야기 제가 찾은 걸 잠깐 유튜브 내용을 보여드릴까요?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리아드네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중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몸은 늙어가는데 후사를 이을 아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탁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 피데우스가 왕인 트로이전에 들려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에 취해 공주 아이트라와 동침하고 생긴 아이가 테세우스입니다. 아이게우스는 아테네로 돌아가면서 아이트라에게 당부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게 되면 내가 말한 섬돌을 들어보라고 하오 라고 말이죠. 테세우스는 가민한 유체에 그의 버금가는 용기와 민첩성을 갖춘 영리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테세우스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이트라는 내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말한 섬돌을 들어보거라 라고 대답했죠. 테세우스가 섬돌을 들어올리자 그곳에는 아이게우스가 남긴 진표인 가죽 신발과 아버지 칼이 들어있었습니다. 테세우스는 어머니와 작별한 후 가죽 신발을 신고 아버지의 칼을 들고 수많은 모험을 하며 아버지가 있는 아테네로 찾아가 아이게우스를 만납니다. 약소국에 불과한 아테네는 강대국인 크레타섬 미노스 왕의 요청에 따라 해마다 남녀 12명씩을 괴물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로 바쳐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테세우스는 왕과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공으로 뽑힌 12명 무리에 스스로 끼어들어갔습니다. 아이게우스는 울면서 아들아,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아테네 항구에서 기다리겠다. 테세우스야, 괴물을 처치하면 흰 돛을 달고 돌아오고 내가 죽으면 배에 붉은 돛을 달고 보내거라. 이런 소재 영화로 여러분 본 적 있죠? 나중에 돌아올 때 그 피가 묻어서 그 이제 돛이 색깔이 바뀌는 바람에 아버지가 실망해서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 자살하고 옛날 영화에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괴물을 처치했던 테세우스이기에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할 자신감은 있었지만 문제는 미로였습니다. 미로는 당대 유명한 장인 다이달로스가 만들었는데 누구든 그 미로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미로를 건설했던 다이달로스조차 미로를 완공한 후 나올 수 없어서 밀람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면서 아들 이카루소를 잃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그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루스의 신화가 또 유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감옥에 이제 높은 탑에 갇혔을 때 아들이 이 밀랍으로 만든 날개를 달고 이제 하늘로 비상하려다가 결국 바다에 떨어져서 죽죠. 그래서 아버지 다이달로스보다 사실은 이카루스 신화가 또 유명해요. 지금껏 그 미로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기에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에 좋은 장소이기도 했지만 괴물을 처치하기도 곤란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로를 빠져나오는 일만큼은 반드시 뭔가 실마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어느덧 미노스 항에 이르러서 주공으로 끌려온 12명의 인질은 배에서 내려 인계되었습니다. 많은 미노스 사람들은 괴물의 먹이가 될 사람들을 보기 위해 구경하러 나왔어요. 이때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가 젊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테세우스를 보자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리아드네가 나옵니다. 그죠? 미노스 왕. 이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 테세우스 영웅의 조력자 역할을 하죠. 아마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가 없었으면 이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웅 신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 조력자인 아리아드네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다가가 그가 미노타우루스를 처치하러 온 테베의 왕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현명한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괴물을 처치하더라도 미로를 빠져나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테세우스에게는 미로를 빠져나올 묘수도 없었지요.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미로를 빠져나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대가로 저를 테베로 데려가 결혼해주세요. 테세우스는 그러겠다고 말했어요. 약속은 해놔놓고 아리아드네는 그 길로 나중에 미로를 건설한 다이달로스를 찾아갔답니다. 미로를 만든 사람이 다이달로스님, 미노타우루스를 가둔 미로를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발이요. 다이달로스는 아리아드네의 간청에 못 이겨 실 한 타레를 주었어요. 아리아드네는 실 타레를 들고 테세우스에게 뛰어가 실마리를 뽑아 테세우스 허리에 묶었습니다. 테세우스,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다음 이 실을 따라서 가던 길을 돌아 나오세요. 테세우스는 결국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후 실을 따라서 미로를 되돌아 나오는데 성공했어요. 테세우스는 왕이 되어 도시국가 아테네를 세우고 민주주의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신화는 역사시대 이전의 삶, 인류 비밀의 원형이 들어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화 이야기는 어디서 봤음직하게 느끼며 데자부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죄와 전사의 용기 그리고 정의로움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미로라는 과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미로란 우리 자, 여기까지 보고 아리아드네 역할이 컸다는 거, 그죠? 이거는 메데아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아드네가 사실은 테세우스한테 배신을 받고 테세우스한테 그죠? 그 자기가 이렇게 미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절제 역할을 했는데 배신을 받고 이제 신화에 보면은 디오니소스와 나중에 맺어진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획한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삶을 받아들이기 위하여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문장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아리아드네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볼게요. 이 아리아드네 다시 좀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돌이켜 올라가서 테세우스가 이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이 아리아드네 공주가 실 가지고 미궁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미궁에 들어가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그러다가 낙소스 섬에 잠깐 멈췄을 그렇죠, 때 낙소스 섬. 아리아드네가 잠이 드니까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진짜 나쁜 남자인데 그래서 나쁜 남자 맞죠. 영웅이지만 신을 잊어버렸으니까 그죠. 아리아드네 도움이 없었으면 미로에서 못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배신해버렸어요.
아리아드네가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이 울고 그림에 있어요. 보면 자기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아리아드네 없고 그리고 울고 자기 있죠. 남자친구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외딴 섬에 자기 버리고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남자가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 손을 내밀고 디오니소스. 있는 남자가 디오니소스입니다. 예. 섬에 남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여자, 이 여자가 바로 이제 아리아드네인데 신화에는 테세우스가 왜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갔는지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이유가 설명이 버리고 갔다고 끝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거죠. 왜 버리고 갔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후대에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그 게 다 지금 이제 뭐 영화든 문학 작품이든 이렇게 전부 신화상의 소재를 여기서는 이제 아리아드네의 소재를 따서 이런 작품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예, 여기 보세요. 아리아드네 낙소스 이렇게 나오죠. 제목 자체에. 예. 후속편을 자기들이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뭐 오페라로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특히 이제 스트라우스가 쓴 이제 이 오페라의 아리아드네 낙소스 섬의 이제 아리아드네 이제 이 오페라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 두 명의 주인공인데 이게 약간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아드네의 이야기가 있고 바깥에 이제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소프라노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섬에 남아가지고 막 이제 나 어떻게 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제 소프라노들이 막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랑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지. 뭐 이런 노래를 불러요. 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뭐 왜 울고 있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재밌게 살면 되지. 왜 그러고 있어? 막 이런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고 있을 때 이 섬에 누가 나타나냐? 여기 이제 아까 그림에 보여드린 것처럼 디오니소스죠. 예. 디오니소스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아리아드네를 그린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참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원래 이 낙소스 섬이 디오니소스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이제 여러분 디오니소스 신 알죠? 그리스 신화에 서민들의 신이고 환락의 신이고 포도주의 신, 그죠? 그래서 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 때 이 디오니소스 제전에 참여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물론 처음에는 올림푸스 12신에 잘 못 들어갔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왜냐하면 좀 귀족 신분상으로 굉장히 하층민들이 선호하던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요정들한테 잡혀갔다가 약간 마녀들한테 잡혀갔다가 자기도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지금 딱 자기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섬에 갑자기 이 어떤 여자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지금 이 아리아드네는 저 멀리 보이는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배를 잡으려고 손짓을 하다가 그렇죠. 자기도 페르세우스. 모르게 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등이 다 옷이 벗겨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옷이 벗겨지고 있고 요염하게 이 돼버렸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제 이 섬에 온 이 디오니소스는 갑자기 여자를 보고 이 여자도 괴물인가? 왜냐면 자기 마녀들한테 붙잡혔다 다시 탈출했거든요. 이 여자도 마녀인가? 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이 여자의 벗겨진 이 몸을 보고 또 이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엄청 지금 반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반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디오니소스인지 모르죠. 그래서 아리아드네는 이제 나를 이제 죽이려고 어떤 저승사자가 이제 왔나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를 빨리 데려가세요라고 하면서 달려오는 이 나타난 디오니소스한테 몸을 맡겨버려요.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갑자기 막 옷이 벗겨지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한테 딱 안기니까 디오니소스가 자기도 모르게 키스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리아드네도 자기 남자친구 떠나가서 울고 있다가 갑자기 키스를 하는 이 남자를 보면서 이 남자도 괜찮네. 그러면서 새롭게 사랑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이 아리아드네와 낙소스 그렇죠. 오페라의 이야기예요. 이 스트라우스의 굉장한 어떤 상상력이 이제 발휘가 된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반을 잘라가지고 보면은 이 오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여기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요 존재들이 사실은 이제 항상 디오니소스를 쫓아다니는 이제 시종들 같은 사람들인데 이 오페라로 보면 조연들 같은 역할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리아드네가 이 뒷이야기를 가면 나중에 이 아리아드네가 다른 섬에 갔다가 이 메두사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가 불쌍해서 하늘로 올려가지고 별을 만들어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늘에 별이 있는 그림에 것을 볼 수가 나오네요.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주면 여기 작가기 신화에서 이야기한 계획한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아리아드네의 원래의 목표는 테세우스랑 같이 테세우스 그렇죠. 나라에 가서 왕비가 되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남자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갔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대로 안 되죠. 울다가 죽어버려야 되냐. 복수를 해야 되냐.
답이 지금 여기 나온 거죠. 예,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또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존의 삶을 그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내 수준에서 인간이 나의 수준에서 막 계획을 짜요. 내가 뭐 20살엔 뭐라고, 25살엔 뭐라고, 30살엔 뭐라고, 40살엔 뭐라고 쫙 짜놨는데 그 계획이 저도 어렸을 때 인생 계획을 제가 죽을 때까지 다 짜놨는데 원래 계획대로 안 되죠. 그게 뭐 대충 한 30살까지는 우리 맞더라고요. 삶이, 대충 한 예. 30살까지는 맞는데 그 30살 다음부터 그게 막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라 뭐 33살에 제가 박사가 돼야 되는데 자꾸 늦춰지고 뭔가 이게 자꾸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안 맞는 거를 보면서 제가 한때는 되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빨리 이거대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맞지 않는 이분이 게 더 잘 되는 건 김명희씨입니다. 거예요. 예, 지금 왜냐하면 내가 해설하시는 예상하지도 분이.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실은 더 좋은 삶이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화상의 얘기지만 이게 아리아드네를 빌려서 우리 현실 속에서도 지금 뭐 여학생들도 이 수업 듣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뭐 남학생도 있고 하지만 여학생들이 특히 이제 공감이 많이 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 뭐 술술 잘 풀린다면 그게 어떻게 뭐 사람이 사는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죠. 계획한 그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살 때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가 피곤하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계획을 세우고 살 때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마음을 비우고 원래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니냐.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보람을 찾고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삶이 기꺼이 내가 예상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측하지 못했던 삶에서는 내가 모험을 해야 되는 거고 시련을 겪어야 되고 고통을 겪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굉장한 어떤 새로운 이런 행복이 피어난다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신화의 이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이 또 되게 재밌는 이것도 게 이제 뭐냐면 이 남자가 아리아드네와 디오니소스 아카나를 로마 왜 신화에서 나온 이렇게 빨간 그림이죠. 망토를 메고 오는지 이게 되게 슈퍼맨 같지 않나요? 슈퍼맨. 슈퍼맨이라고 하는 이런 만화를 만들 때 그렇죠. 난데없이 슈퍼맨을 만들었겠어요. 저는 이 디오니소스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라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모든 예술의 원천이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신화를 알고 보는 사람들은 벌써 저 신화상에서 저런 모습 우리가 많이 봤는데 벌써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예술 작품 중에 신화가 소재가 되는지 사실 언급하기 힘들 정도지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뒤에 뭐 또 해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너무 이제 디오니소스 아폴론 나오니까 이제 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신화상의 여성 조력자 아리아드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조금 일단은 우리 다시 그 텍스트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아리아드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하면서 그죠? 수업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진도 많이 나가면 여러분한테 또 힘들죠. 나중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텍스트를 천천히 보면서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또 제가 동영상 찾아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아리아드네의 시라는 신화상의 소재를 이제 크리스타 볼프라는 구동독 출신의 독일 작가인데 카산드라라는 작품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소재를 따왔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영웅 신화에서 이 여성이 이제 어쨌든 주변적인 인물로 중심이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방금 테세우스도 봤지만 이아손 그리스 신화의 이아손 영웅 신화도 나옵니다. 테세우스도 그렇고 이런 대표적인 영웅들에서 보면 이아손에서는 이제 아르고호 원정대가 있습니다. 이 아르고 배를 만들어서 원정을 떠나는데 바다에서 뭐 폭풍우도 겪고 막 이런 심한 풍랑도 겪으면서 콜히스 왕국의 황금 모피를 이제 획득하게 되는 게 이아손 영웅 신화고 그 다음에 테세우스는 아까 들었죠? 크레타의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고 이제 그 활약을 하는 이제 영웅인데 이들의 영웅 됨됨이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테세우스에서는 방금 우리가 봤던 아리아드네고, 또 이아손 영웅신화에서는 메데이아라는 악녀가 나옵니다. 예? 메데이아. 또 메데이아에 대해서 또 여러분 안 들려줄 수가 없죠. 메데이아가 하면 또 잘 모르니까. 이게 영화를 본 사람들도 많이 알 겁니다. 메데이아가 이 신화상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메데이아 관련 조금만 볼까요? 우여곡절 끝에 이올코스로 귀환한 이아손과 메데이아. 이아손은 곧바로 궁전으로 가 이올코스의 왕이자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펠리아스에게 황금 양털을 바칩니다. 조카인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좌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던 펠리아스는 그렇죠. 기뻐하는 척하며 조만간 왕위 계승을 해주겠다 말했죠. 그러나 이아손이 아무리 기다려도 펠리아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계승식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아손이 이제 숙부 이제 자기 아버지 동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위를 차지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죽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섬에 이제 이아손을 맡겨놨다. 이아손이 성장해서 이제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그 물건을 찾아서 오고, 또 그 다음에 왔을 때 이 숙부가 황금 양피 방금 나오는데 이 황금 양피를 찾아오면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약속대로 황금 양피를 찾아봤는데 지금 숙부가 약속을 좀 잘 안 지켜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메데이아는 또다시 계략을 세워 늙은 노파로 변신해 이올코스 궁전으로 잠입하죠. 궁의 내부에는 펠리아스의 두 딸이 놀고 있었고, 메데이아는 자신을 동방 최고의 마녀로 소개하며 그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공주들과 금세 친해진 마녀는 부쩍 늙어버린 그녀들의 아버지 펠리아스 왕을 다시 젊게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했죠. 이제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계속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죠. 자기 왕국을 버리고 아버지하고 동생까지 버리고 이제 이아손을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아손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아버지의 왕위가 이아손에게 넘어가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것이라 항상 걱정했던 공주들은 이 말에 솔깃해져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말보다는 직접 보여주겠다며 의식을 준비시킨 마녀는 늙은 순양을 죽여 토막낸 뒤 마법의 약초를 함께 솥에 넣어 푹 끓였죠. 잠시 후 솥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순양은 젊어져 있었습니다. 펠리아스의 딸들은 감탄하며 늙은 마녀에게 약초를 건네받았죠. 물론 딸들이 받은 약초는 메데이아가 준비한 가짜 약초였고, 펠리아스는 영문도 모른 채 딸들에게 죽임을 당한 뒤 토막내져 삶아지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펠리아스가 잔인하게 죽고 이아손이 왕위에 올랐지만 백성들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메데이아에 대한 분노로 너무 끔찍했어요. 새로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결국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이올코스에서 쫓겨나 코린토스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코린토스에 정착해 두 아이를 낳으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냈지만 야망 가득한 이아손은 코린토스의 공주와 결혼해 왕의 자리에 오르려 했죠. 그래서 이제 아리아드네와 공통점이 이 메데이아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죠? 자기가 모든 걸 걸고 도와줬는데 여기서도 이아손한테 배신을 당하죠. 결국 잔인한 메데이아에게 질려버렸다는 핑계로 이아손은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동안 즐거웠어. 가족까지 버리고 이아손을 도운 메데이아는 경로했고, 복수심에 코린토스 왕과 공주를 태워 죽인 뒤 자신과 이아손 사이에서 얻은 두 아이들까지 살해하고 말죠. 그렇게 피해 복수를 한 그녀는 정작 배신의 당사자 이아손은 죽이지 못했는데 에로스의 교마살이 남긴 사랑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로스의 화살에 맞으면 여러분 알죠? 금화살에 맞으면 사랑에 빠지고, 또 납 화살에 맞으면 오히려 반대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메데이아가 이런 악녀의 이미지로 굳어진 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이아손을 떠나버리죠. 메데이아가 떠난 뒤 이아손은 바닷가에 낡아가던 아르고우 아래서 과거를 추억하다가 뱃머리에 있던 조각상이 머리에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맛보합니다. 자기 자신도 최후가 별로 결말이 안 좋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아손을 떠난 메데이아는 아테네로 날아가
국왕인 아이게우스를 유혹하여 왕비가 되었고 새로운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죠. 그러나 아이게우스의 또 다른 아들이자 대영웅인 테세우스가 아버지를 찾으러 아테네에 당도했고 자신과 아들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메데이아는 테세우스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이아는 이아손 영웅신화와 테세우스 영웅신화에 다 나옵니다. 메데이아가. 그래서 이제는 테세우스와 얽혀서 테세우스를 독살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번 살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메데이아는 분노한 아이게우스와 테세우스를 피해 어린 아들과 함께 수레를 타고 도망치죠. 길고 험한 타지 생활에 신물이 난 메데이아. 그녀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고향인 콜키스로 돌아갑니다. 이아손을 위해 왕인 아버지를 배신하고 동생까지 죽인 그녀에게 고향 콜키스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운 좋게도 당시 콜키스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메데이아의 아버지인 아이에테스 왕은 노쇠에 있었고 왕의 동생이자 메데이아의 삼촌인 페르세스가 왕위를 찬탈하려 하고 있었죠. 메데이아는 마법과 계략을 이용해 삼촌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다시 왕좌에 올리며 지난 죄를 용서받습니다. 얼마 후 늙은 아버지 아이에테스 왕이 죽고 메데이아의 아들 메데우스가 왕위에 오르며 콜키스의 국호도 메디아로 바뀌게 되죠. 이후 메데이아는 불사의 몸이 되어 축복의 땅 엘리시온에 들어가 영웅 아킬레우스와 결혼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은 메데이아가 그렇게 악녀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메데이아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끝이 그렇게 불행하지가 않죠. 오히려 해피엔딩 쪽으로 가버리는데 어쨌든 메데이아가 이렇게 신화상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후세 문학 작품이든 영화든 하는 그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메데이아 관련해서 자료가 또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우리 대하소설 박경리 씨 토지나무 또 토지에 관한 줄거리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메데이아 조금 더 볼까요? 조금 하나만 더 봅시다. 미토스 월드 신화의 세계라는 뜻이죠. 메데이아는 황금 양털이 보관되어 있던 미즈의 땅 콜키스의 공주이며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손녀이며 가장 강력한 마법을 부리는 키르케의 조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공주였어요. 메데이아가. 뒤에 악녀 이미지로 그려진 것은 그런 자기가 사랑한 남자 영웅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자기 동생까지 나중에 보면 죽게 만들고 그래서 악녀 이미지로 그렸지만 모든 걸 그 사랑한 남자에게 모든 걸 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초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잔인한 행동 때문에 악녀 이미지로 그려졌지만 모든 마녀들의 우두머리인 헤카테의 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황금 양털을 구하기 위해 콜키스에 온 그리스의 영웅들을 도와주어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메데이아이다. 메데이아는 황금 양털 원정대의 대장 이아손을 사랑하게 되었고 마법을 부릴 줄 아는 메데이아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의 모험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아까 테세우스 영웅신화에서 아리아드네의 역할이 없었으면 테세우스가 성공하지 못했듯이 이 이아손 영웅신화에서도 메데이아가 없었으면 황금 양털을 못 찾아온 거죠. 메데이아는 원정대를 돕기 위해 아버지를 배신하고 조국을 배신하고 남동생을 죽였다. 사랑에 눈먼 그녀가 못할 일은 없어 보인다. 마법에 능한 메데이아는 여러 번 마법을 사용하였다. 콜키스의 불을 뿜는 황소로부터 이아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였고 황금 양털을 보호하는 잠들지 않는 용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마법을 사용하였다.
이아손의 아내로서 이아손의 늙은 아버지 아이손에게 젊음을 주는 마법을 사용하였고 이아손의 원수인 펠리아스를 죽이기 위해서도 마법을 이용하였다. 이아손에게 버림받은 후 이아손의 새 아내 글라우케를 죽이기 위해서도 마법을 사용하였다. 네, 나오죠? 오비디우스의 이 변신과 그림이 제일 이유는 유명합니다. 네, 아이손에게 젊음을 주는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 메데이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메데이아가 불 위에 올린 가마솥에서는 약초즙이 흰 거품을 내며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메데이아는 여기에다 하이모니아 계곡에서 거두어온 약초의 뿌리와 종자와 꽃과 즙을 넣고 또 그 통에서 가져온 돌, 오케아노스의 파도에 씹힌 자갈, 보름달 밤에 내린 이슬, 후원이 고기와 보통 달걀, 마녀들이 뭘 만들 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넣죠. 예. 인간도 분갑할 부분 가마귀 대가리와 부리를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미개한 나라에서 온 공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약재를 전해온다. 얼핏 보기에 프레드릭 샌디스의 메데이아는 변신 이야기의 이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그림 메데이아 굉장히 앞에 유명합니다. 작은 화로에는 메데이아 불들이 그림. 타오르고 있다. 지금 보세요. 만들고 밑에는 있죠? 어떤 동물의 피 또는 빨간 즙이 담겨있는 조개 껍질과 아, 여기도 마법의 재료가 되었을 것 재료가 같은 된, 여러 가지 약초들과 열매들, 교미하고 있는 두 마리의 두꺼비, 제니 하니버라고 불리우는 말린 바오리,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무늬가 있는 널찍한 돌 위에 올려져 있고 화로와 이 돌들은 하나의 빨간 끈으로 감싸져 있다.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하여튼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주로 약초지요. 약초를 여러 약초들을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혹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이 서양의 신화성에 보면 마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소재들을 지금 사용합니다. 그렇죠? 예. 이 빨간 줄은 메데이아가 행하고 있는 이 의식과 관련되어져 있거나 메데이아가 이아손과의 결혼으로 묶여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메데이아의 의미가 주변에는 많다는 거죠. 마법과 관련되어져 있을 것 같은 수많은 것들이 암시처럼 그려져 있다. 메데이아의 왼쪽 뒤에는 용 또는 뱀이 그려져 있다. 메데이아는 날개 달린 용을 타고 이동한다. 이 용은 그녀가 타고 다닌 용일 수도 있고 황금양털을 지키고 있던 용일 수도 있다. 아니면 마법의 약을 만드는데 재료가 된 뱀일지도 모르겠다. 오른쪽에는 전갈의 모습도 보인다. 용이나 전갈의 모습은 별자리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메데이아가 행하는 의식과도 분명 관계가 있어 보인다. 로마뱀이 그려진 화로와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다소 동양적인 느낌을 주게 하는 난간의 모습도 마법과 이 그림 속에 관련되어져 이렇게 많은 있다. 게 숨겨져 있어요. 의미가. 올빼미는 죽음과 지하세계와 관련된 것이고 풍뎅이는 장래의식과 관련되어졌을 것이다. 강한 독을 가진 코브라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이집트의 신처럼 보이는 그림도 있다. 모두 죽음과 저승의 세계와 연결된다. 콜키스의 숲의 일부일 것 같은 메데이아의 오른쪽 뒤에는 사실은 그녀가 사용한 약재들의 모습이 있다. 벨라도나, 아코나이트와 이 그림 같은 뒤쪽에 약초들은 약재들이 극초로 유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약초들의 아래쪽에 있는 난간의 코브라들은 마치 이 약초들의 뿌리처럼 보인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만큼 벌써 담고 있는 의미가 많다는 건데,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메데이아에 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알겠죠? 악리의 이미지로 그려졌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상의 이제 대표적인 영웅신화 여성 조력자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서양 문학에서 이렇게 소재로 쓰였다면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영웅신화의 주인공이 우리 건국 신화에서 나오는 주몽입니다. 그죠? 주몽이 우리 그때 MBC에서 수년 전에 뭡니까 시리즈로 했죠. 지금 한류로 뭐 주몽이 또 굉장히 인기 있었죠. 그래서 이 영웅신화라는 것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 모든 역경과 맞서서 그 자기가 속한 집단의 어떤 이익에
국가 전체 이익에 기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건국신화라는 이 건국신화가 국가라는 그 집단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영웅신화에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주몽신화가 그 유아 부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이제 삼국유사에서는 조금 분량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오는 동명왕편에 보면은 이 주몽에게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고 또 뛰어난 말을 골라주고 또 여러 오곡의 종자를 전해주는, 곡식의 종자는 중요하죠. 그렇죠. 종자를 전해주는 뭐 이런 역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로 이제 유아 부인이 나옵니다. 물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어머니들보다는 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역할이죠. 이제 그 남자 영웅을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고 어머니 역할이니까. 그 밖에 주몽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면은 뭐 자라나 물고기, 사슴 같은 짐승들이 또 조력자 역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신화에서도 보면은 연인이든 배우자든 주몽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전혀 언급 안 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그러다가 아들인 유리가 그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과거에 주몽의 아내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되는 유리의 어머니가 등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약한데 서양 신화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건국신화라는 그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신화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영웅신화라는 그 테두리에서 볼 때 단군신화에는 그 건국의 영웅이 거치는 고난의 행로 이런 게 안 나옵니다. 우리 건국신화 이제 주체인 단군에 관한 서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제1세대인 환웅, 그죠? 그리고 웅녀 이야기가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그래서 웅녀의 적극성이 단군신화의 어떤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웅녀의 존재가 영웅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죠? 곰이 이제 마늘을 먹고 나중에 이제 여자로 되는 그 내용이 이제 더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이 텍스트는 이 그리스 신화와 한국 신화의 신화적 어떤 원형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또 그리스 신화와 한국 신화의 문학적인 어떤 변형, 이 신화들이 어떻게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됐는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이제 작품으로서 이제 분석할 대상이 아까 말했던 크리스타 볼퍼의 그 메데아, 이게 이제 신화상의 메데아를 소재했죠. 그 다음에 토마스 하디의 테스, 다음 시간에 시간이 지금 오늘 조금 많이 지나서 테스에 관한 그 동영상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리의 토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경리의 토지도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줄거리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작품들을 이제 작품 속에 나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겁니다. 이 신화적 원형을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만드는 것, 문학화하는 것은 앞에 말했다시피 이제 두 가지 방식. 이 서양 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학에서도 이제 찾아볼 건데, 크리스타 볼프의 작품은 신화를 수용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나중에 보게 되는 이제 테스나 토마스 하디의 작품 테스나 이제 박경리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 대상으로 정한 기준은 하나의 아이콘이 된 대표적인 작품인지를 우리가 일단은 고려하면서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작품들에서 신화상의 이제 조연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이 문학 작품에서는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변형될 때 오히려 주역으로 변형된 계기가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성의 문제, 어머니의 어떤 모성의 문제도 또 초점 맞춰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텍스트 중에 이제 여러분 30쪽에
텍스트 30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29쪽 이고 30쪽 여기죠. 예. 자, 이게 이제 서론부에 해당되는.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끊고 시간도 지금 55분이니까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 2 영혼과의 만남 여기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좀 편안하게 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